저희 지난 영상에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 제일 첫 번째 블럭인 고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이 고객들에게 어떤 것들을 만들어서 줄 건지, 그 핵심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전달할 거고, 고객하고 관계는 어떻게 맺을 거고, 그 외에 이제 쭉쭉쭉 이어서 저희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의 블럭을 완성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고객은 이제 세분화해서 결정을 했으니까 이제 이들에게 뭘 줘야 되는지를 해야 되는데요. 그게 바로 가치 명제라고 하는 밸류 프로포지션입니다. 실은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게 바로 이 가치 명제예요. 그러니까 가치 명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입이 닳게 말해도 충분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데요. 가치 명제라는 건 특정한 고객,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고객을 선정했으니까 그들이 필요로 하는 가치를 창조하기 위한 제품이나 서비스의 조합입니다. 그래서 실은 목표 시장의 흐름과 기존 고객에 대한 고객들의 결핍을 찾아내 가지고 해결 가능한 가치를 제공해야지 수익이 확보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가치라는 게 실은 여러분들이 그냥 딱 떠오르는 건 이게 좋아서 쓰겠지, 그게 왜 좋은지에 대한 거를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줄 수 있는 가치는 구매 가치라고 하는 겁니다. 뭐냐면 상품이나 서비스를 통해 고객이 직접적으로 얻게 되는 실용 가치예요. 예를 들어서 품질이 좋아서 산다든지, 아니면 가격이 높아서 산다든지, 아니면 이게 날 되게 편하게 만들어 그래서 산다든지, 그런 구매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실은 사람들은 구매 가치 때문에만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것 때문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브랜드 가치라고 해서 브랜드에 대한 고객의 주관적이고 무형적인 평가를 통해서 고객들이 특정 브랜드를 소유함으로써 얻게 되는 심리적 가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은 맨날 그러잖아요. 스타벅스 입장권이라고 그러던데, 그 맥을 보면, 또 스타벅스 딱 가보면은 창가에는 꼭 맥을 딱 이렇게 딱 틀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보면 어떻게 돼 있어? 윈도우 틀고 있잖아요. 뭐 왜 그런지 모르겠어. 왜? 맥에서 윈도우 돌아가면 훨씬 느리거든. 근데 왜 맥을 쓸까요? 뭐냐면 그들이 주는 브랜드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브랜드 가치라는 거는 실은 한 번만 확보해 놓으면은 진짜 허접한 거 만들어내더라도 얘네들이 예를 들어서 벽돌 하나 만들어도 거기다 슈프림이라고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슈프림이라고 적어놓으면 엄청 비싸게 팔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브랜드 가치를 확보를 잘 해놓으면은 실은 그것 자체로도 고객들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나눕니다. 브랜드 인지도라고 해서 소비자가 특정 브랜드를 알아보거나 그 브랜드를 쉽게 떠오를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브랜드 인지도라고 하는데, 그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거나 아니면 브랜드 연상이라고 해서 특정 브랜드와 연관된 심벌이나 속성, 편인, 이념 등을 쉽게 떠올릴 수 있어서 해당 브랜드를 잘 기억하는 정도인데, 브랜드 연상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나이키가 호텔을 만들었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뭐 안에 왠지 피트니스 센터가 있을 것 같고 막 이렇잖아요. 그런 연상을 잘 만들어 놓으시면 좋습니다. 또 브랜드 이미지라는 거는 특정 브랜드를 통해서 고객들이 인지하는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인상의 정도인데, 실은 긍정적인 인상을 주는 브랜드여도 좋고, 요즘에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브랜드 이미지를 떨궈서 또 좋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어쨌건 브랜드가 기억되면은 그러면은 가치가 새로 만들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관계 가치라고 해서 특정 기업에 대한 구매 가치나 브랜드에 대한 인지적 수준 정도가 아니고, 내가 인지를 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친해서 우리 친한 친구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거를 우리가 관계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로열티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에게 또 특별한 인지와 처우를 해준다든지 친근한 프로그램을 운영해가지고 관계 가치를 높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 가치가 높아지면은 브랜드 가치를 넘어서서 이들이 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인내하는 정도라고 하는 게 되게 높아집니다. 그래서 조금 실수하더라도 뭐 예전에 잘했는데 뭐 그냥 뭐 그럴 수 있지 뭐 하면서 넘어간다든지, 불만족을 좀 제거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가치를 구분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실은 이 가치 명제를 작성을 할 때 여러분들이 그 비즈니스 아이디어로 삼은 제품이나 서비스가 어떤 가치를 지닐까라는 거에서 좀 고민을 하실 거예요. 그럴 때 저는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핵심 가치 유형 중에서 분명히 걸릴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 하나는 꼭 주셔야 돼요. 첫 번째는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비해서 성능이 되게 좋아, 뭐 되게 빨라, 또는 뭐 되게 잘해, 뭐 이러면 돼요. 뭐 근데 그게 어렵다라고 하면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인화하는 것도 하나의 가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기업은 나를 되게 면밀하게 알고 있구나, 그리고 나를 되게
잘 대해주는구나 이렇게 개인화를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아예 혁신적인 제품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혁신성을 줘서 예를 들어서 그 고객이 우리 제품을 사면은 야 나는 되게 얼리 어답터야 또는 아 나는 이 시대를 앞서 나가는 사람이지 난 되게 혁신적인 사람이야 이런 가치를 줘서 여러분들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판매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또는 디자인이 되게 잘 되어 있는 것도 하나의 핵심 가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쁜 게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쁜 거에는 우리는 끌릴 수밖에 없는데 그 이쁜다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가격을 좀 더 높게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좀 더 고객들이 사게 되는 유인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또 다른 가치로는 가격 자체를 차별적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에 비해서 싸다든지 아니면은 터무니없이 비싸서 이거 가지고 있으면 명품 가지고 있는 것처럼 뭐 할 수 있다든지 그런 차별적 가격을 가지게 할 수도 있어요. 또는 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편의성이 되게 높아졌다. 또는 이걸 통해서 내가 비용을 절감했다라는 것도 하나의 가치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 좀 강조가 되고 있는 게 위험 회피를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를 쓰면은 위험을 회피할 수 있어. 뭐 질병에 대해서 막아질 수가 있고 또는 뭐 아니면은 뭐 화재에 대해서 뭐 막을 수 있다든지 이런 위험 회피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브랜드 이걸 삼으로써 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의 지위를 누릴 수 있어라는 것도 이게 있는데 실은 이 높은 브랜드 지위는 스타트업이 갖추기에는 조금 어려운 거죠. 뭐 그렇고요. 그 외에 또 다른 가치로는 무엇인가를 가능하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DIY 제품들이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케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구 만들려면은 굉장히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케아 가구를 사면은 내가 좀 싸게 사면서 내가 직접 만드는 경험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무언가를 가능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최근에 뭐 셀프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가치를 주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접근이 어려웠던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가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VIP 의전 같은 그런 서비스라든지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에 이런 가치를 주는 거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가치들 중에서 물론 이제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스타트업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핵심 가치는 바로 familiar surprise라는 거예요. 뭐냐면 친숙한 놀라움 또는 익숙한 새로움.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긴 하죠. 친숙한데 어떻게 놀라워? 익숙한데 어떻게 새로워? 그러니까 뭐냐면 야, 나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야, 이거 되게 좋다. 야, 나 이거 기존에 쓰던 건데 이런 기능을 더 추가했더니 너무 좋아. 뭐냐면요. 이게 바로 그 히트메이커라는 책에서 이야기한 미래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갖춰야 될 핵심 가치인데 나머지 제품들 그러니까 기존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제공하고 있던 것들도 잘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새로운 걸 하나 더 해줘 라고 하는 게 실은 히트메이커 히트 상품을 만들어내는데 히트 서비스를 만들어내는데 큰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장지를 잘 만들어야 돼요. 핵심 가치는 잘 보시면은 여러분들의 제품 아이디어를 왜 사야 되는지를 고객한테 설득하는 포장지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핵심 가치를 기존의 제품들이 이랬는데 이렇게 좀 내가 놀라움을 줘라고 하시는 게 앞으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아이디어가 핵심 가치가 포장지가 이쁘게 만들어지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그 말씀드린 이 유형 중에서 하나는 꼭 걸릴 수 있도록 하셔야지 핵심 가치로 고객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도출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게 효용성 지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용이라는 거는 재화에 대해서 인간이 느끼는 주관적 중요도거든요. 그래서 효용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억 있는 사람한테 100만 원하고 100만 원 있는 사람한테 100만 원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화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느끼는 주관적 중요도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차별화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럴 때 효용 지렛대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매자 경험을 우리가 6개의 단계로 나누거든요. 고객이 우리를 제품이나 서비스를 왜 사느냐? 생산성이 높아져서 또는 단순해서 그러니까 복잡한 일이나 성가신 일들을 줄여주거나 아니면 편의성이 높아서 또는 위험을 감수할 수 있어서 또는 재밌거나 이미지가 좋아서 아니면 환경 친화적이어서 이런 것들 때문에 실은 쓰거든요. 이것들을 기존의 제품들이 어떤 것들을 주기 때문에 분명히 산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건가 라는 거를 지도상에 나타낸 게 바로 바이어 유틸리티 맵입니다. 그래서 구매자 경험의 6단계 구매, 배송, 사용, 보안, 유지, 보수, 폐기, 처분 요 단계와 요 효용 6개의 단계를 합쳐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36개 단계상에서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제품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서 쓰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게 어딘데
그거를 어디로 바꿀 건가, 우리 비즈니스 아이디어가 어디로 바꿀 건가 하게 되면은 가치명제 도출이 용이해지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동일한 사이클에 새로운 지렛대를 준 거, 그러니까 요 1번 케이스, 그러니까 구매하는 단계에서 기존의 고객들은 생산성이 높아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커피, 지금 제가 커피 말씀드릴 건데, 예전에는 커피를 사는 사람들 왜 값싼 커피를 제공해가지고 좀 싸게, 그리고 이제 싸게 좀 제공을 하는 게 목표였다면은 새롭게 재미하고 이미지를 주는 거예요. 이쪽으로 옮겨가는 거죠. 어떻게 옮기느냐? 최상위 원두와 로스팅을 48시간 내에 사용하고, 그리고 한 잔씩 직접 핸드드립을 하면서 그 바리스타하고 대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단순하고 감각적인 디자인을 주면서 야 내가 할 수 있어. 그게 바로 블루보틀이거든요. 블루보틀은 이렇게 한 잔씩 직접 핸드드립해서 주니까 기존에 값싼 커피를 제공하던 여기 LGG에서 이 구매 단계에서 사람들이 경험하는 거를 재미와 이미지로 치환을 하면서 새로운 가치 명제를 주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한 케이스도 있고요. 아니면은 새로운 사이클에 동일한 지렛대를 쓸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기존에 이제 조립 컴퓨터들이 많은 기능과 소프트웨어로 막 경쟁을 했다면은, 그러니까 사용하는 데 있어서 생산성을 높이는 데 있었다면은 델은 배송하는 데에 차별점을 준 거죠. 뭐냐면 바로 딜러를 건너뛰고 맞춤 제작 PC를 바로 초고속으로 배송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쿠팡 같은 경우도 그런 걸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이 제품을 쓰고 있는데, 이거를 쓰는 데서 만드는 게 아니라 배송하는 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아예 새로운 사이클로 만들 수도 있어요. 아예 여기에서 사용하는 데서 생산성을 높이는 게 형광등이었다면은 우리는 되게 친환경적인 거야, 그래서 폐기 처분할 때 굉장히 친화적인 거야, 이쪽으로 아예 옮겨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가치명제 도출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항상 신경 쓰셔야 될 게 지금 현재 애들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시장에 있는 기업들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그것들을 내가 내 비즈니스 아이디어로 어디로 옮길 수 있는가를 이렇게 효용성 지도로 파악을 해보시면은 여러분들의 가치가 확실히 보이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고객을 선정하고 그들에게 가치를 주려고 해요. 자, 그러면은 그것들 전달을 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채널입니다. 그래서 채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채널 블럭을 작성을 하실 때는 고객들이 어떤 채널을 통해서 가치를 전달받고 싶어 하는지, 그러니까 고객들이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를 어디서 만나고 싶어 하는지를 꼭 질문을 던지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다가가는지, 그리고 통합분할 정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디가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지를 살펴보셔서 고객들에게 내 제품이나 서비스를 어떻게 주실지를 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따져야 되는 거는 고객과의 관계예요. 뭐냐면 목표 고객하고 어떤 형태로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일회성으로 한 번 팔고 끝날 건 아니잖아요. 그들하고 계속적으로 관계를 맺을 건데, 그들하고의 관계를 맺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개별 어시스턴트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담 인력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본인이 해결할 수 있도록 셀프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동화 서비스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예 이제 극단적으로 최근에 또 나온 비즈니스가 제품 개발할 때 고객을 아예 참여시키는 거예요. 최근에 티셔츠 회사가 그걸 했는데, 티셔츠 공모전을 열고 좋아요를 많이 받은 티셔츠대로 그대로 제품을 내요. 그러면은 이렇게 제품 개발 때 코크리에이션을 해주면요, 우선 충성 고객이 확보가 되죠. 왜냐면 자기가 만든 거니까 자기는 살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입소문을 내겠죠. 그러면서 고객 관계를 관리를 하는데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객 관계 관리 블록은 채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들하고 계속 어떤 관계를 맺을지를 고민을 많이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실은 고객 관계를 잘 갖춘다는 건 로열티를 가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객 로열티를 확보를 하게 되면은 실은 굉장히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고객 로열티가 확보가 되면은 우선은 반복 구매가 이루어지겠죠. 당연히 반복적으로 그 사람은 구매를 와서 할 거예요. 또는 교차 구매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냥 햄버거 사러 왔던 사람이 감자튀김이랑 음료수까지 같이 사는 거예요. 이런 교차 구매를 일으킨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그 성능 낮은 걸 살려다가 와가지고 난 여기 얘네가 추천해준 게 좋아라고 하면서 더 높은 걸 산다든지, 그게 업셀링이거든요. 상승 구매가 이루어진다든지. 저는 근데 로열티의 가장 큰 장점은 관대함의 증가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고객 관계를 잘 맺어서 로열티까지 확보가 되면은, 관계 가치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조금 실수하더라도 어느 정도 얘네가 그럴 수 있어 라고 넘긴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을 통한 구전 활동이 이루어지면서 우리 시장 확보가 잘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로열티는요, 보통 이렇게 4단계로 구분을 해요. 초기에 이제 로열티 같은 경우에는 없겠죠. 없는데
반복 구매가 많아지면서 타성적 로열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그냥 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니면은 심리적 애착은 굉장히 세지는데 반복 구매는 적은 잠재적 로열티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초우량 로열티로 가겠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러한 로열티는 일방향적으로 짝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기업과 고객이 상호작용하는 관점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면밀히 신경 써주셔야 되고 고객한테 피드백도 잘 받으셔야 되고 그래서 고객관계 관점에서 항상 고려가 돼야 되니까 이런 로열티를 확보하기 위해서 고객관계의 전략을 이 고객관계 블락에다가 채우시면 됩니다.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 고객관계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강의 자료를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블락까지 완성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수익원에 대해서 작성을 하시게 됩니다. 수익원은 정말 중요한 블락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돈을 어떻게 벌어낼지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업이 각 고객 세그멘트로부터 창출하는 현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수익은 어쨌건 수입 빼기 비용이에요. 그래서 고객들이 어떤 가치를 위해 기꺼이 돈을 지불을 하는지 그리고 현재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돈을 지불하고 있는지 그게 어떤 수익원으로 만들어질 건데 그 수익원들이 전체 수익에 얼마나 기여를 하는지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지셔서 수익원을 마련하셔야 되는데 이 수익원을 마련을 하실 때는 굉장히 구체적인 수치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대금이 될 수도 있고 이용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멤버십 가입에 대한 비용이 가입비가 될 수도 있고 뭐 대여료 임대료가 될 수도 있고 라이센싱이 될 수도 있고 중개 수수료가 될 수도 있지만 어쨌건 구체적인 수치로 마련이 되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꼭 신경 쓰셔야 되는 게 우선 시장 규모는 결정이 됐을 테니까 시장 규모와 플러스 단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제품과 서비스가 얼마에 판매될 건지를 꼭 명시를 구체적인 수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시장 규모를 추정해야 되는데 시장 규모는 보통 세 단계로 추정을 해요. TAM, SAM, SOM으로 추정을 합니다. TAM은 우리가 전체 시장을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들어가는 전체 시장. 그래서 요거는 좀 뻥튀기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가지고 있는 시장이 이 TAM을 통해서는 구매력을 파악을 해요.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TAM을 통해서 얘네가 들어가려는 시장이 구매력이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이걸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TAM 안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기업이 비즈니스가 잘 전개가 돼가지고 나아갈 때 그게 그 기술과 서비스가 미치는 시장 그게 바로 SAM이라고 하는 유효 시장이에요. 그래서 유효 시장은 이 기업의 성장성을 파악하는 그 척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SAM은 너무 작으면은 그럼 너네 사업해서 그래 초기에는 되겠는데 나중에는 그냥 이 정도 돈 벌고 끝날 거야? 라고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SAM은 충분히 커야 됩니다. 그리고 SOM은 바로 점유가 가능한 그러니까 실제 시장 점유가 우리가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인력과 자본과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가지고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이 바로 SOM이에요. SOM은 바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아이디어가 실현 가능한지에 대한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파악하는 척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 규모가 적절히 추정이 돼야 되고 아주 구체적인 수치로 그러니까 숫자로 돼야 돼요. 몇 명, 몇 명, 이렇게 명수로 딱 되면은 그러면 얘네가 바로 실현 가능하구나. 그리고 얘네 거 앞으로 성장 가능성도 크구나. 그리고 이 시장 자체가 구매력도 있는 시장이구나. 이렇게 파악을 해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시장 규모는 이렇게 세 단계로 추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시장에 들어가면은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격을 결정하셔야 되는데 가격은 뭐 마음대로 결정해도 되고요. 뭐 하셔도 되는데 이런 전략 정도로 좀 쓰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는 가치 기반 전략이에요. 소비자가 비슷한 상품보다 나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더 가치가 있게 생각하도록 높은 가격을 책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고 야 얘네는 이 정도 가격을 받아도 돼 라고 하는 브랜드 인식이 증대가 될 수 있고 당연히 이득도 증대가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과대한 마케팅 비용이 들어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경쟁이 심하면은 실은 내가 쟤는 뭐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왜 그래 그럼 난 딴 사람 찾을래 이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적용이 어렵고요. 그리고 고객군이 조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거는 가격을 좀 낮춰서 들어가는 거죠. 넷플릭스가 처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공짜 서비스 하면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경쟁사의 가격보다 좀 더 낮은 가격을 책정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시장 침투 전략이라고 합니다. 근데 시장 침투 전략의 장점은 우선은 판매량이 늘어나요. 왜 기존 상품이나 서비스보다 싸니까 우선 사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 거는 생산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거기
단위에 들어가는 비용이 절감되는 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생산 비용 자체도 감소가 되게 되겠죠. 많이 파니까. 그리고 고객군의 확대도 용이합니다. 그런데 시장 침투 전략만 고집하는 게 안 좋은 경우가 있어요. 언제? 우선 수익 자체가 좀 낮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진율이라 그러는데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벌어들이는 돈이 적은 거죠. 그러니까 버틸 수가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우리 뭐 둘이 경쟁하다 망하는 경우 많이 봤잖아요. 그런 것들. 또는 브랜드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걔네는 싼 것만 만들어 이럴 수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실은 시장 침투 전략은 굉장히 제한된 시간에만 효과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 침투 전략은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그냥 경쟁사들보다 싸게 들어가면 안 돼? 라고 하지만 그렇게 하다가는 진짜 싼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조심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전략은요, 그냥 미친 짓 하는 거예요. 그냥 초기에 고가 정책을 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잠깐 언급해드린 슈프림에서 벽돌 하나 만들었는데 이거 100만 원 넘게 팔았거든요. 근데도 팔려요. 뭐 왜냐면 아예 초기에 고가 정책을 쓰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거 왜 고가야? 라고 하면서 쓰게 됩니다. 그게 되게 재밌죠? 그래서 얘네는 가격을 이렇게 높게 받았으니까 분명히 품질이 좋겠지라고 품질 인식이 증대가 되고요. 그리고 얼리 어답터들이 사면서 그들로부터 이득을 얻어냅니다. 그러면서 초기 개발 비용이 보전이 되겠죠. 그런데 얘는 조금 주의해서 쓰셔야 되는 게 장기적으로는 사람들이 비싸면 안 사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좀 고려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만들어내면은 희소하다는 가치 때문에 아니면은 비싸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리셀러들이 경쟁을 하게 됩니다. 실은 리셀러는 우리한테 이득을 안 줘요. 걔네들은 그렇잖아요. 지들이 이익이지 유통하는 사람이 이익이지 저희한테 이득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뭐 그런 경우도 만들어질 수 있고, 그리고 그거보다 가장 큰 문제는 고객 불만족이 한번 생기게 되면 조그만 불만족이라도 야 내가 이렇게 비싸게 주고 샀는데 이거 하면서 그게 급속히 확대되면서 안 좋은 소문이 나는 게 빨라집니다. 구전 효과, 부정적 구전 효과가 너무 크게 나와요. 어쨌건 이런 세 가지 전략이 있기는 한데 여러분들이 이런 세 가지 전략을 고려하셔서 단가를 잘 설정하시면 수익원에 대한 블록도 채우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핵심 가치 자원들을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비즈니스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산들인데 우리가 제공하는 가치가 어떤 핵심 자원을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공급 채널에는 어떤 자원이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핵심 자원은 물적 자원이 될 수도 있고요, 인적 자원이 될 수도 있고, 지적 자산이 될 수도 있고, 재무적 자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타트업에 대해서 핵심 자원은, 물론 스타트업은 핵심 자원을 잘 갖추지는 못해요. 모든 걸 갖추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핵심 자원으로 내세운 게 진짜로 가치 있는 자원인지, 진짜 이거는 독특한 자원인지를 면밀히 평가하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자산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명확히 이 블록에서 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자원 가지고 하는 활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플랫폼이나 네트워크를 하는지, 아니면 뭘 생산을 하는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지 그런 핵심 활동들을 여기에 제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통해서 핵심 가치가 만들어질 건데 우리가 다 못하는 거는 핵심 파트너십에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핵심 파트너십은 여러분들이 밸류체인 관점에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활동이 생산이라 그러면은 그게 생산을 하기 위해서 원자재가 와야 되고 그거를 또 보내가지고 마케팅이나 서비스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그걸 공급사슬이라고 하는데, 공급사슬 관점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있으면은 그 위에서 내가 가져와야 되는 거, 밑에서 가지고 와야 되는 것들, 이것들이 다 파트너십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파트너십을 내가 어떻게 가져갈 거고, 어떤 건 내가 직접 관리할 거고, 공급사슬을 해서 어떤 건 내가 직접 할 거고, 어떤 거는 내가 파트너십으로 줄 건지를 여기에다가 명시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완성되면은 비용 구조가 나오게 되겠죠. 비용 구조도 명확한 수치로 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비용 구조까지 작성이 되면은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가 완성이 돼요. 제가 지금 각 블럭들별로 써야 되는 거에 던져야 되는 질문들을 명시를 해놨고요. 그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참고로 하셔서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제가 좀 이따 작성 사례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굉장히 축약된 용어로 압축되게 제시를 해주시면은 그 누구도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를 잘 이해하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구성하고 있는 블록들
아주 많습니다. 9개 블럭인데 차근차근 각 구성 요소별로 신경 써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가 완성되면 여러분들이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굉장히 좋을 거고 누군가를 설득하기에 좋은 자료가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도 사례로 한번 좀 살펴봐야지 여러분들이 좀 더 와닿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례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또 작성할 때 주의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